안녕하세요, 여러분. 회계정보 시스템 운용 10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강의고요. 자, 이번 주차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가 한번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10주차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이미 뭐라고 계획해 놨었냐면 메인 매출 전표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두 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메인 매출 전표와 관련된 종합 예제를 실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이렇게 계획을 미리 해놨었죠. 네, 오늘 우리 이 계획에 따라서 종합 예제 실습까지 할 건데, 그런데 저희가 전 시간에 개별적인 예제를 영세에 해당되는 것까지만 하고 마쳤거든요. 그래서 종합 예제 내용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1시간 정도에 걸쳐서 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개별적인 예제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걸 정확히 이해하면 종합 예제를 푸는 게 뭐 일종의 반복 학습, 반복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쭉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개별 예제 면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톨릭의 거래 내역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최소한 우리 문제를 보면 어느 메뉴에 어떤 기능에 입력하세요 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사실 다음 뭐 주 가톨릭의 거래 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메뉴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줘도 되죠. 그러면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메인 매출 전표라는 메뉴를 이용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내가 입력해야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이 공부를 안 했으면은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문제를 내면 어느 메뉴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야 될지조차도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불행한 사태는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예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에 입력하세요 라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어쨌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입니다. 날짜는. 이 날짜가 뭐 의미하는 거죠? 거래일자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당사가 누구예요? 당사. 카톨릭. 예, 주식회사 카톨릭. 당사 매출처 모아 주식회사라는 곳에 제품 400만 원을 현금으로 면세 매출하고 전자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네, 전자 계산서. 전자 계산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가톨릭이 이 모아 주식회사라는 회사에 판매한 제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냥 제품이라고만 했지 이게 구체적으로 화장품인지 뭐 우유인지 아니면 컴퓨터인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모르지만 해당 제품이 아마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이미 정해놓은 면세 대상인 재화인가 봐요. 그죠?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가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화들 중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요런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겠다. 그죠? 세금을 면제시켜 주겠다. 면세. 세금을 면제시켜 주겠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 우리 이전 시간에 했던 영세율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똑같진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거는 같지만 면세는 아예 아시죠? 세금을 걷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세는 과세 대상이 맞지만 세율을 10%가 아닌 0%를 적용하겠다. 그죠? 그게 약간 개념은 다릅니다. 근데 결과는 같죠.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다른 점은
증빙도 다릅니다. 이렇게. 자, 영세 같은 경우에는 뭘 발행했었죠? 뭘 발행해야 됐지? 예,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그 대상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증빙을.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정해놓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는, 예, 부가가치세는 비록 걷지 않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법적 증빙을 발행해야 되는데, 약속을 했어요. 예, 면세에 해당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는 계산서라는 법적 증빙을 발행해야 한다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약속을. 그죠? 그래서 이 증빙의 공식 명칭은 계산서고요. 그런데 그 계산서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전자계산서 이렇게 명칭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혹은 뭐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이 되었다라는 그 말에 뭐 정확한 뜻이 뭘까요? 어떤 게 뭐가 전자인데 이게 좀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한 10년 전? 예,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략적으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계산서나 혹은 세금 계산서라고 부르는 이 증빙들은 거의 다 종이 형태로 주고받았습니다. 거래를 할 때.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계산서나 혹은 세금 계산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 이 양식 있죠? 예, 이 양식이에요. 생긴 건 동일해요. 이 양식인데, 예, 이 양식에 손으로 쓰는 거예요. 이 빈칸들을. 예,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이런 것들을 다 손으로 펜으로 썼어요. 펜으로 써서 이제 이런 경우에 가톨릭이라고 치면 가톨릭이 모아 주식회사한테 손으로 써서 요 종이에다가 쓴 이 종이를 주는 거예요. 그냥 줘요. 그럼 상대방이 이걸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가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그런데 이제 전자라는 이름이 붙으면 어떤 식으로 발행이 되냐면, 종이에 쓰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 국세청, 우리나라 과세관청의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봤을 수도 있고 뭐 처음 들을 수도 있을 텐데, 그 홈페이지 이름이, 예, 홈택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그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그죠? 로그인을 해서 세금 계산서나 혹은 계산서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이용해서, 예, 발행 버튼을 눌러서 그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서 발행을 하면 그게 이제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된 계산서 또는 세금 계산서가 되겠죠. 그게 1차원적인 방법이고, 어, 두 번째로는 꼭 홈택스 사이트가 아니어도 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예, 전자발급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다양한 사기업들이 있어요. 사기업들. 예. 그런 사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서, 예, 뭐 약간의 수수료를 내면 그 전자적인 형태로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고, and 거기서 발행한 그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의 내용을 그 해당 사기업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홈택스로 전송도, 예,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라는 사이트 그 서버에 저 발행한 내용이 정보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남아있기 위해서는 1번은 아예 홈택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발행을 해버리면 남아있겠죠. 근데 다른 홈페이지나 다른 어떤 서비스 페이지에서 웹페이지에서 발행을 했다고 하면 그 발행한 내용이, 예, 홈택스 서버로 전송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거기 때문에, 이게 시험, 우리 저기 뭐죠? 전산회계라는 자격 시험에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회계팀에서 일을 하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하게 될 업무일 겁니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 시간에는 실제 홈택스에서 어떻게 발행하는지까지도 우리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실무적으로는 홈택스에서 발행하는데 그 발행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어쨌든 여기서 전자라고 하는 건 사이트를 이용한 발행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공급하는 사람, 그죠? 이 제품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은 카톨릭이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공급을 받은 사람은 모아 주식회사라는 모아 주식회사고요. 회사고요. 그다음에 공급 가액은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어떻게 입력하냐? 우리 프로그램을 켜서요. K랩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자, 로그인을 하는데 자, 들어와서 4월 10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여기로 가야 되겠죠? 예, 메뉴는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 날짜는요 4월 10일로 갑니다. 가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유형은 뭘 선택하면 될까요? 일단 유형을 선택할 때는 항상 요 하단에 부가세 유형 요걸 참조하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매출인지 매입인지 판단해야겠죠? 누구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가톨릭이라는 회사의 거래 내역을 입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톨릭 입장에서 매출인지 매입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내용은 뭐예요? 가톨릭 입장에서 공급을 본인이 했으니까 상대방한테 판 거고 공급해 준 거니까 제품을 판매한 거고 제품을 판매한 건 일반적으로 매출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면 매출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가세 유형 둘 중에 매출과 매입 중에 매출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발행한 법적 증빙의 내용이 뭐냐면 계산서랍니다. 계산서. 계산서.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13번에 면세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보면 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증빙을 여기 아예 써줬네요. 어떤 증빙인지. 그럼 여기 유형에는 숫자 13을 선택하면 자, 면세로 바뀝니다. 오케이, 결정이 됐어요. 자, 품목은 어떤 재화나 어떤 용역을 공급했는지 해당 내용을 써주면 되는데 여기는 제품을 공급했다라고만 되어 있으니 제품을 기재하고요. 수량이랑 단가는 있나요, 없나요? 문제에서 여기 보면 수량, 단가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공급가액은 4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400.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엔터를 치면 이 부가세 칸에 40만 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0%에 해당되는 것만큼 안 나오겠죠. 영세하고 동일해요. 예, 유형의 면세가 선택되면 이 부가세는 10%가 계산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바로 코드로 넘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공급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거래처를 등록하랍니다. 118번에 요 모아 주식회사를 등록하라고 했으니까요. 숫자 118 쓰고 엔터 치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숫자 키패드 오른쪽에 보시면 직사각형으로 길게 세로로 긴 플러스 버튼 그걸 누르시면 숫자가 0이 5개가 표시되고 공급처명으로 그냥 넘어가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공급처 이름을 씁니다. 거래처 이름을 쓰고 엔터를 치면 여기서 물어봐요. 공급처를 등록할 건데 코드 번호 110번으로 할 거야? 아니, 나 118번으로 할 건데. 그리고 공급처 이름은 모아주로 할 거야? 맞아. 코드 번호하고 공급처 이름 이 두 가지 정보만 내가 입력하길 원하면 이 보여지는 팝업 창에서 바로 등록 엔터를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코드 번호 118번에 해당 공급처 이름 모아주 이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회사의 사업자 번호가 뭔지 그 다음에 뭐
대표자 이름은 뭔지 이런 추가적인 정보까지도 함께 입력하고 싶어 한 번에 그럴 경우에는 바로 등록을 클릭하지 마시고 수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죠? 가로 열고 등록 다음엔 엔터가 있고 수정 다음엔 탭이 있고 취소 다음엔 ESC가 써 있는데 이거 뭔가요? 당연히 이 세 가지는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는 게 기본인데 만약에 키보드로 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마우스로 등록 클릭하는 대신에 엔터 치시면 바로 그냥 이걸 클릭하는 효과랑 같다는 뜻이죠. 수정은 탭키를 누르라는 뜻이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 수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화면이 어디로 가죠?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여기에 공급처 등록 정보라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코드 번호하고 공급처 이름은 지금 정해졌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혹시 있나 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죠? 1088-1-34569 1088-1-34569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대표는 김모아, 업태가 소매, 종목은 전자부품. 요 하나, 둘, 세 가지 정보가 더 있네요. 이거 써볼까요? 대표자 이름은 김모아, 업태는 소매, 종목은 전자부품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게 이제 주식회사 모아라는 회사의 정보네요. 엔터를 계속 치면 다음 칸, 다음 칸,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리로 왔어요. 그죠? 이제 이 하단의 이쪽 영역에서 상단의 이쪽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전자냐 아니냐 이건데요. 아시죠? 이제 여기 써 있어요. 계산서는 계산서인데 종이가 아니라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된 게 맞다고 하면 yes, 숫자 1번을 선택하시면 되고 전자적으로 발행된 계산서가 아니다, no, 그러면 숫자 0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앞에 전자라고 쓰여져 있죠. 그러면 얘는 전자로 발행된 게 맞으니까 yes, 부중에 이거 한자로 써 있어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가 yes고 부가 아니 부니까 no. 그죠? 그래서 여기는 1번 그럼 여로 표시되죠. 자, 분계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분계는 뭐 쉽겠죠. 제품 매출 400만 원에 뭐 현금으로 매출했다고 했으니까 현금 4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분계는 잘 모르면 3번 혼합 여기 있죠. 3번 혼합을 선택해서 요 하단으로 내려온 분계를 내가 알아서 하면 돼요. 꼭 뭐 1번으로 해야 되나요? 뭐 현금이 들어온 거래인데 3번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현금으로만 해야 돼.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이런 얘기 하시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1번하고 2번 현금이랑 외상, 4번 카드, 5번 추가 이런 내용들은 1번, 2번, 4번, 5번은 특정 거래에 동일한 패턴의 붕괴가 예상이 되니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상되는 동일한 패턴의 분계를 미리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를 픽스 시켜 놓고 그냥 분계를 좀 편하게 할 뿐이지 이거 1번, 2번으로 안 했다고 해서 틀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기본값은 3번 혼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혼합으로 두고 내가 차변 대변에 계정 과목 제대로만 써주면 됩니다. 여기 어디에서? 예, 이 밑으로 내려와서요. 그런데 마침 얘는 현금으로 매출한 거니까 뭐 알고 있으니까 현금을 선택해 볼게요. 1번 현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숫자 1을 치면 이 현금에 해당되는 분계가 나올 텐데 분계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이제 많이 했잖아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도 했잖아요. 입금 전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금이 들어온 거래이기 때문에 입금 전표 입력할 때랑 같은데 저기에 현금을 1번을 선택하면 차변에는 무조건 현금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 그거는 어, 별도의 붕괴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냥 여기 차변 요 칸에 하단에 보면 가로하고 이렇게 현금이라고 써 있겠죠, 자동으로. 그리고 대변이 이제 뭐냐 이것만 결정하는 걸 텐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1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분이 바로 입금
입금 전표예요. 그죠? 입금 전표니까 구분 입금되어 있고. 자, 지금 저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 지금 마우스 손, 이렇게 마우스를 기준으로 해서 마우스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죠. 여기 상단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입력하는 란이고, 여기 하단은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하는 분계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의 근거에서 이 상단은 입력이 되는 거고요. 판단하는 거고, 하단은 기업의 기준이나 IFRS에 의해서 판단하고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기업의 기준 또는 IFRS 회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가끔씩 다른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경우에 붕괴되는 금액이 반드시 이 공급가액과 부가세하고 동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특히나 간주 공급 같은 경우, 그죠? 간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주 공급을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공급가액과 부가세라는 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간주 공급에 따른 과세 표준 금액이 계산되어서 들어가야 되겠지만 사실 그거는 회계적으로는 별도의 거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분계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를 좀 구분을 해라. 예. 그리고 지금 요 분계라는 칸에 우리가 0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편리하게 분계가 될 뿐 큰 차이는 없고요. 어쨌든 여기 하단에 분계가 되면 여기 이 분계된 이 기능이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 여기 보이시죠? 네.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분계를 입력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한 거래를 다시 또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서 또 입력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미 이 메뉴의 하단에서 입력하는 이 내용이 뭐에 해당되냐면 이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한 것과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제가 한 두 번, 세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요한 거니까 그래요. 이해하셨죠? 절대 중복으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한 학기에 한두 명 정도는 꼭 있어요. 중복으로 입력하신 친구들이. 자, 여기는 이제 보면 계정 과목이 제품 매출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 제품 매출이 400번대가 딱 나왔으니까 마침 제대로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분개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주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입력한 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입력되어 있으면 이 상단에 입력된 이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최종적으로 어느 곳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분계라고 되어 있는 요 내용이 그죠? 여기 내용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셔야 된다고 했죠. 그죠? 예, 하단에 입금전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재무제표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제품 매출이라는 손익계산서 계정이니까 손익계산서 상의 가장 상단에 매출액이 400만 원만큼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현금 400만 원 차변에 이렇게 된 거니까 재무 상태표상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자산 중에서도 현금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혹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되어 있겠죠. 해당 계정 과목의 금액이 400만 원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들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고 상단에 있는 건 부가세 신고서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 면세라고 되어 있고 공급가액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건요. 부가세 신고서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를 기준으로 한번 조회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아무 내용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말 그대로 영세가 됐든 과세가 됐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애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금액이 얼마인지를 다 정리한 다음에 신고하는 내용이어서
이 면세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걷지 않겠다. 면제해주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이 항목, 이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어떤 메인이 될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면제해주는 내용이니까.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 정식 요 칸에 해당 란에 해당 그 면세에 입력한 내용이 들어가진 않고요. 부가세 신고서에 보면 과표 명세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과세표준 명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예, 면세사업 수익금액 요 칸, 면세사업 수익금액 요 칸에 이렇게 400만 원이 반영이 됩니다. 얘는 뭐냐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약간 보충적인 그냥 설명을 해주는 예, 보충적인 설명을 해주는 주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영향 미치는구나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면세를 해봤으니까 다음 2교시에는 건별부터 또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